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818호의 진실은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3일 밤 이 의원회관 818호 자신의 사무실에서 측근들과 일부 비리 혐의 의원의 컷오프 논의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비주류를 중심으로 밀실 비선 공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누가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느냐라고 했고, 친명 인사들은 오보다, 대표가 참모와 상의하는 건 당연하다라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무대의 무대 은퇴입니다. 정치권에서 무대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당초 이번 총선 출마를 선언하고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했지만 어제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겠다며 출마 의사를 접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헌신에 감사하다고 화답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이현주 변수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복당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던 이현주 전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복당을 선언했습니다. 친문계는 과거 대표적 반문재인 인사였던 이 전 의원의 복당에 강하게 반대해온 상황이어서 친명 대 친문 간 갈등 관계에 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다음 키워드는 쿠바에 뺨 맞고 일본으로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일본과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수 있다며 기시다 총리가 방북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쿠바가 전격 수교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내놓은 입장으로 이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파업 대신 집단 사표입니다. 서울의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들이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내고 20일 새벽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전격 결정해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정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실제 근무를 중단하면 환자들 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는 면허 박탈을 비롯한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다음 키워드는 핑퐁 게이트 오명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오늘 오전 임원회의를 열고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일부 해외 언론이 선수단 내분 상황을 핑퐁 게이트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손흥민, 이강인 두 선수의 팬들이 온라인에서 충돌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첫 주제는 민주당 내부 사정입니다. 총선이 2달도 남지 않은 민감한 시기에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몇몇 의원들이 심야에 비공개로 모여서 공천 문제를 상의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후폭풍이 지금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이제 저희가 전해드렸지만은 이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내용이었죠. 지난 13일 저녁 이 대표의 의원회관 사무실인 818호에서 비공개 심야 회동이 이루어졌다라는 건데 이 자리에서 이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조정식 사무총장과 김병기 수석 사무부총장, 김윤동 조직 사무부총장은 물론이고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과 김영진 대표 정무조정실장 그리고 이 박찬대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당직이 없는 정성호 의원도 이 자리에 참석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말씀하신 대로 모두 이 사람들은 이제 사실상 그 친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이 대표 측근 의원들입니다. 이 자리에서는요, 이 비위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노웅래, 기동민, 이수진 의원의 이 컷오프 여부와 함께 당내 공천 최대 현안인 친문계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거취 문제도 거론이 됐다는 게 이 다수 언론의 보도 내용입니다. 이런 심야 회의가 사실이라면 밀실 공천, 비선 공천, 사적 공천 이런 여러 논란의 빌미가 될 수 있는 건데요. 일단 이 대표를 비롯해서 참석했다고 알려진 대부분의 인사들은 잘못된 보도다 이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요, 공식적으로 오보 대응, 그러니까 이건 오보다, 그러니까 법적 대응을 하겠다. 예를 들면 그런 대응은 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측은 일단 모임 자체는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모임의 성격이 당무보고 자리였다면서 이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도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여러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지만 심야 회의 관련 보도에 대해선 발언하지 않았고요.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심야 회의에서 노웅래 의원 컷오프에 대한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이 나오자 누가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대표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혹시 노웅래 의원들 컷오프 논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컷오프 관련 논의가 있었다는데 죄송합니다. 그 누가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
회의에 참석했다는 다른 인사들의 반응도 속속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김병기 수석 사무부총장은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당 보도는 잘못 와전된 것 같다면서도 오보냐는 질문에는 자신이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고요. 김영진 대표 정무조정실장도 저희 취재진과 만나서 해당 모임에 대해 잘 모른다, 참석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사실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는데 다만 당대표로서 어떤 자리에서 의견을 들을 수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희 취재를 조금 더 종합해드리면 회의에 참석했다고 알려진 한 의원은 해당 모임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모이는 일종의 사랑방 성격으로 총선을 어떻게 치를 건지 걱정하고 여러 의견들을 공유한 것뿐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은 참석한 사람들에게 현역 의원 컷오프를 논의하는 성격의 모임은 없었다고 들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일날 모임 자체가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다. 자신도 이 대표가 부르면 자주 가서 총선 관련 이야기를 나눈다고 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로 지목된 의원들 목소리 그리고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죠. 그건 좀 잘못 와전된 것 같습니다. 오보란 말씀이신가요? 만났다는. 그건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좀 모릅니다. 당대표도 그렇고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예. 마찬가지고 전혀 그 문제 관련해서는 당대표가 어떤 자리 어떤 과정에서 의견을 들을 수는 있겠죠. 구체적으로 공천 관련한 사안들은 공관위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엔 적절하지 않은 보도였고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참석한 사람한테 들었을 때는 네. 그런 컷오프 성격을 위한 그런 모임이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방송에 오기 전에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날 당일날 그건 제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니, 저도 예. 자주 갑니다. 여러 명이. 사실 이렇게 이제 모인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은요, 이제 어느 정도 당직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다. 그러면 당무 현안에 대해서 뭐 보고도 하고 논의도 하고 이런 거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핵심 부분 중에 하나는요, 바로 정성호 의원의 참석 문제입니다. 대부분이 다 당직을 갖고 있는 반면에 정성호 의원은 어제도 저희가 지적을 해드렸지만 어떤 당직도 맡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언론은 정성호 의원에 대해서 친명계의 좌장이다 이렇게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정성호 의원이 저런 자리에 참석을 해가지고 만약에 저런 자리에서 또 당무에 관한 문제, 그것도 가장 민감한 공천 문제가 논의가 됐다면 그렇다면 이 자리의 성격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해명을 내놓고 있는 여러 의원들도 정성호 의원의 참석 문제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이것도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 또 정성호 의원이 만약에 참석을 했다면 왜 그 자리에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궁금증이 더욱 커지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심야회의 자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이제 좀 더 명확한 공식 입장이 나오면 저희가 또 그것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 설 연휴였습니다. 이른바 돈봉투 수수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하고 직접 통화를 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이게 이제 서울신문 보도 내용인데요. 이 대표가 이 설 연휴 기간 동안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에 연루돼서 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의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이 사건과 관련해 해명할 것이 있으면 그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는 건데 관련해 돈봉투를 받았거나 받은 사람을 봤는지 그간의 상황을 상세하게 묻고 들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희 TV조선도 이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과 접촉을 해봤는데요. 이 이재명 대표의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 의원도 있었던 반면에 일부 의원은 이 설 연휴 첫날 이 대표가 직접 전화를 했고 이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조금 듣고 싶어하는 것 같았다 이렇게 이제 밝히기도 했는데 다만 이 대표가 이 불출마와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격려하고 힘내라고 말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 해당 의원들과 통화를 통해서 이 공천 과정에서 돈봉투 의혹을 정면 돌파할지 아니면 컷오프를 포함한 이 정무적 조치에 나설지 이걸 좀 판단하고 싶어 했을 거다라는 이제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서울신문은요 여기에 대해서 이 대표가 이 민주당 공천에서 중요한 뇌관 중 하나로 평가되는 이 돈봉투 의혹의 당사자들에게 불출마를 타진하려는 그런 의도였던 것으로 읽힌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새 술은 새 부대 이걸 강조하면서 중진 그리고 이른바 이제 올드보이들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불출마를 촉구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어서 이번에는 이 대표가 심야회의 또는 전화통화를 통해서 수사 그리고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들을 살폈다. 이런 또 얘기가 나오면서 민주당의 분위기가 다시 또 더욱 더
뒤숭숭해지는 분위기입니다. 네, 특히 공천에서 탈락할 수 있는 예비 후보나 비명계 현역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가 소위 비선 논의를 통해 제 식구를 챙기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공건위가 허수아비인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시스템 공천이 완전히 거짓말이 된 거다. 공천이 아닌 사천이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어제 저희도 짚어드린 대로 이 대표 본인이 4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들에 대한 컷오프가 실제로 진행될 경우 당내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내용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당장 심야회의에서 컷오프가 유력하게 논의됐다고 보도됐던 이 노웅래 의원은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회의 보도에 대한 당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이 밀실 논의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을 부정하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도 꼬집었는데요. 노 의원은 앞서 이 출마를 선언하면서도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검찰공화국의 지금 핍박을 대표적으로 받는 게 이재명 대표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 정치 탄압받고 같은 우리 같은 사람도 함께 싸울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규정에 따른 시스템 공천 아니에요? 국민의힘 그리고 장외 인사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연일 이재명 대표를 직격하면서 날을 세웠고요. 진중권 교수 역시 이 대표의 혐의가 제일 크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은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이 대표도 출마하는데 노웅래 의원도 그렇지 않겠냐. 모든 것은 이 대표에게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서 이 대표가 하고 있는 공천은 대장동식 공천이라고 일갈했습니다. 한 위원장 오늘도 이 대표가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에게 전화를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 물으니까 기소되고 수사받는 분들끼리 상의한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또 진중권 교수는요, 이 대표 혐의가 가장 큰데 혐의가 더 약한 사람을 컷오프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들이 납득하겠냐고 했습니다. 두 사람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대장동 비리가 이런 식으로 일어났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식 라인 무시하고 비선 동원하면서 지금 저는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민주당의 공천을 대장동식 공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돈봉투 의혹 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공천의 동향 파악을 했다는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 기소될 분들끼리 한번 어떻게 할 것인지 상의한 거 아닐까요? 같은 입장에 같이 수사받고 계신 분들끼리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의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사실상 혐의 받는 걸로 보면 이재명 대표가 제일 크거든요. 지금 유죄가 나왔을 경우 형량으로 따지게 되면 다른 분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적격이거든. 당연히 이제 본인들이 이제 반발할 겁니다. 이번에도 기준 마련할 때 이상하게 정말 엄청나게 많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 것만 싹 빠져나가게 이상하게 또 아주 묘하게 기준을 만들었더라고요. 예술이야 예술. 하지만 민주당의 친명계를 중심으로는요,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 장경태 최고위원은요,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당대표가 공천과 관련해 이 참모나 주변인들과 상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보고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했고요. 이 범친명계로 이 전략공천 지역 결정을 담당하는 안규백 이 전략공천관리위원장도요, 역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이 심야회의 논란에 대해서는 아는 바는 없지만 소통의 자리가 필요하다, 문제될 게 없다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이 두 사람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는 바는 없습니다만은 언제 어느 때 누구와 만났는지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저는 참석 안 했기 때문에. 그러나 당의 주요 직위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절체절명의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채널과 소통과 이해를 구하고 토론하고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대표가 혼자서 독방에서 정말 호롤단신 기도하면서 공천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참모들과 또 여러 가지 이 주변인들과 당연히 상의를 해야 하는 게 또 여러 가지 정보를 보고받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전해드린 안규백 의원, 그다음에 장경태 최고위원의 주장에 사실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당대표가 혼자서 모든 걸 결정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주변의 목소리도 들어야 되고 또 참모들의 의견도 참고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나온 보도에서 지적되는 문제점은 그거하고는 조금 이 시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첫째는 바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다 이른바 친명계의 그 인사로 불리는 그런 사람들만,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있는 분들만 모여 있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당직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른바 아무 당직이 없는 정성호 의원이라는 이른바 친명계의 좌장이라고 불리는 정성호 의원이 그 자리에 참석했다. 이거 그다음에 또 그 자리에서 이른바 현역 의원들에 대한 컷오프, 공천을 아예 주지 않는 문제가 논의가 됐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시스템 공천으로 볼 수 있는 거냐. 지금 이게 비판의 핵심인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뭐 실제 어떤 방식의 모임이었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으니까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뭐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는 분명히 있어는 보입니다. 근데 뭐 장경태 최고위원과 안규백 위원장 얘기대로 공천 과정에서는 이런 조언을 계속 듣는 거죠, 당대표가. 그리고 이제 이게 시스템 공천을 무너뜨리고 공관위의 권한을 침해했다고까지 해석이 되려면 이게 사실상 비공식 논의처럼 뭔가를 결정하고 이게 공관위를 압박해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고 이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13일 모임 이전에 이미 그 문학진 전 의원에 대해서 통화한 내용들도 있고요. 그리고 돈봉투 의원과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을 듣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여러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이번에 총선에서의 공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지를 하는 논의 과정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보여지고 지금 뭐 비판받고 있는 거나 문제 제기되는 부분에 문제가 안 되려면 공관위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확정돼 있는 공천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할 것이다. 공관위원장이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된다고 보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보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혹시나 시스템 공천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당내 우려를 불식시키는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열린 장소가 심야회의가 열린 장소가 당의 대표실이 아닙니다. 국회 대표실이나 당 대표실이 아니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죠. 국회의원회관은 아시다시피 거기 상당히 장소가 좁아요. 한 7, 8명 정도가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좁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당무회의를 했다, 당무 보고를 했다고 하면 당 대표실에서 하겠죠. 그리고 당무 보고를 했어도 정성호 의원은 당무 보고를 받을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을 한 것은 그 설명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어떤 정식 안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면은 대표실에서 했을 텐데 위원회관에서 할 때는 보통 좀 이 개인적인 그런 회의를 많이 하는 데입니다. 위원회관은.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저런 심야회의가 있었다고 하는 시점에 문학진 의원에게 전화를 했다. 또 돈봉투 받은 의원들에게 당대표가 전화를 했다고 하면은 그 안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진 결과를 가지고 당대표가 직접 움직이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에게 전화를 한 것도 이 불출마를 권유하기 위해서 이렇게만 볼 수가 없는 것이 선별적으로 지금 전화를 한 걸로 보여요. 전화를 안 받았다는 전체 사람도 그러니까 있고. 수사 대상에 올라온 것을 알려진 그 전체가 21명이 아니고 일부만 했다. 일부만 지금 했다. 지금 전화를 네. 못 받았다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실제로. 그러면 아마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도 직접 이재명 대표의 권한으로 선별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최근에 뭐 문학진 의원이나 중진들에게 전화를 한 것이나 이런 걸 보면은 아마 이재명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고, 그러니까 본인 위주로 공천도 하고 또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결심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처럼 민주당이 여러모로 어수선한 상황에서요, 또 다른 변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에 이재명 대표로부터 복당 제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던 이현주 전 국회의원이 오늘 오전에 민주당으로 복당하겠다 이렇게 공식 선언한 겁니다. 이 전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한 뒤에요, 이 반문재인 목소리를 냈던 대표적 인물입니다. 그래서 친문계는 진작부터 이 복당 움직임에 반대해왔죠. 때문에 이른바 명문 갈등에 악재가 더해진 거 아니냐 이런 해석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오전 이현주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 12년 전 정치를 처음 시작을 했던 민주당으로 복귀하고자 한다라면서 이 옛 정치적 동지들, 새로운 동지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대의에 함께하려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이 민주당 탈당과 관련해서는 당원과 지지자들, 동료 의원들에게 항상 미안했다라고 사과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저는 12년 전 제가 정치를 처음 시작했던 더불어민주당으로 복귀하고자 합니다. 저의 정치적 뿌리인 민주당에서 옛 정치적 동지들 그리고 새로운 동지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그 대의에 함께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저를 잊지 않고 다시 연락을 주시고 함께하자는 말씀을 주신 민주당의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당 대표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기자회견장 예약은요, 인재영입 실무를 담당하는 민주당 인재위원회 간사 김성환 의원이 맡았다고 하는데요. 이 회견에 동행한 김 의원은 광의의 인재 영입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요, 이 기자회견 직후 이재명 대표와 차단매를 가진 것으로도 알려졌는데 이 대표는 이 전 의원을 향해서 고향에 돌아온 걸 축하한다. 무능하고도 무책임한 또 무관심한 정권에 경종을 울리는 데 같이 하자라고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 전 의원의 복당권은요, 앞으로 이 민주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현주 전 의원의 복당을 놓고서는요, 이 친문계가 진작부터 아주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 전 의원한테 복당을 제안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니까 친문계를 더욱 자극했다, 이 부분이 그런 관측이 또 많습니다. 네, 친문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이현주 전 의원이 2017년 민주당을 탈당한 뒤 이른바 문재인 전 대통령 저격수로 활동해왔기 때문일 겁니다. 먼저 이 전 의원의 과거 목소리부터 듣고 오죠.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도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나만이 정이기 때문에 이 길로 가야 된다, 이런 걸 강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분명히 지금 확신하는 것은 반문으로 가야 나라를 구할 수 있다. 이번 조국 사태로 문 정권을 떠받치는 86 운동권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조국과 그 주변 세력을 보면서 그들 운동권 세력이 이제는 괴물이 되어버렸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현주 전 의원은 이렇게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고 삭발을 감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같은 이력 때문에 친문계 입장에선 이 전 의원 복당을 반길 수가 없었을 텐데요.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이현주 전 의원에게 복당을 제안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친문계에서는 곧바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관련해 문재인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을 지낸 최재성 전 의원과 송갑석 민주당 의원 목소리 각각 듣고 오겠습니다. 당에도 실익이 없고 뭐 중도 확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철새도 그게 이제 해를 걸르면서 하는 건데 이건 뭐 한 계절에 몇 번씩 다른 정치적 모색을 하고 이랬던 분을 지금 반윤석열 포문을 열은 사람이라고 그냥 이렇게 대표가 직접 한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이런 식으로 총선 전에 이현주 의원에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납득도 안 되고 대표가 해야 될 일은 더더욱 아니고요. 오영환, 홍성국, 이탄희, 최종윤 이런 이런 분들이 불출마를 하는 것은 우리 당이 붙들지 못하고 이현주 같은 분이 우리 당으로 돌아오는 이런 상황을 저희 당의 지지자들이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지 또 국민들이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지 저는 잘 납득이 안 됩니다. 네, 하지만 친명계에서는요, 이 전 의원 복당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이 사안이 친명 대 친문의 골을 더 깊게 만드는 한 요인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친명계인 김영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은 당시 한 라디오에서 당은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다면서 이 전 의원 복당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었고요. 또 윤 정부의 폭정과 무능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민주당과 함께한다면 괜찮은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아까 최재성 전 의원이 이제 철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현주 의원에 대해서. 물론 이 전 의원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지 않겠지만요. 어쨌든 이 표현상으로, 그러니까 당적상으로만 봤을 때 이현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민주통합당에서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국민의당, 그다음에 바른미래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그리고 이번에 다시 민주당. 그러니까 당적만 놓고 본다면 이제 6번째로 당적을 바꾸는 그런, 물론 이제 뭐 중간에 합당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지 간에 당적상으로 보면 6번째 당적을 갖게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점을 최재성 전 의원이 저렇게 비판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친문계의 반발이 거셌던 탓인지요, 이 전 의원 복당 얘기가 보도되고 나서도 몇 주 동안 아무 움직임이 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거 결국 흐지부지 되는가 보다, 이런 시각도 있었는데 결국 오늘 이 전 의원이 복당의 뜻을 밝힌 겁니다. 네, 이 전 의원의 복당은 지난달 23일 이 대표로부터 복당 권유 전화를 받았다고 밝힌 지 약 3주 만으로 앞서 설명드린 친문계의 비판이 거셌지만 이 지도부의 정면 돌파 의지가 깔린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 전 의원이 국민의힘에 있을 때 야당 못지않게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해 왔던 만큼 이 대표로서는 반윤 세력 집결이라는 자신의 선거 모토에 부합한다는 명분을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의원 본인은 오늘 친문계에서
대표에서 복당에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 많은 일들이 그 사이에 있었고 저를 걱정하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많이 들었다며 앞으로도 잘 듣겠다고 몸을 낮추는 모습이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내가 생각이 짧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그게 용기가 필요하죠. 그죠? 예. 그래서 그거를 인정하는 게 또 자존심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것을 그 생각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문재인 정권이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살아있는 권력은 윤석열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제가 비판한 지점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별로 비판도 안 하시다가 살아있는 권력일 때는. 그러다가 이제 정권 잡고 나서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자꾸 남 탓만 하면 이 국민들이 누굴 믿겠습니까? 이제 관심은요, 이게 아까 당에 남은 절차가 있다고는 했지만 이재명 대표 본인이 직접 영입을 제안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니면 적어도 친명계에서 한 거죠. 그렇다면 최고위에서 그거를 거부할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그렇다면 이현주 전 의원이 과연 총선에 출마까지 할 것이냐 바로 이 부분에 또 관심이 모아집니다. 앞서서 홍익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요, 이제 일찌감치 이 복당 선사의 전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바로 이현주 전 의원이 희생을 해야 한다. 바로 이런 요구였습니다. 네, 앞서 이 전 의원에 대한 이제 그 복당 반대의 목소리가 이제 커지니까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전 의원이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선당 후사의 모습을 보여야만 복당할 수 있다고 전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전 의원이 서울 중구 성동갑에 출마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도부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대신 이 전 의원을 이 해당 지역에 전략 공천할 경우 공천 잡음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다만 이 전 의원은 오늘 차기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모든 것을 당과 당원들에게 맡기고 함께 가겠다면서 답을 피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야권의 정치인은 아니지만요. 또 하나 눈에 띄는 출마 인사도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국정농단 사태로 복역 중인 최서원 씨,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 씨인데요. 정 씨는 당선이 목표가 아니라 안민석 의원, 그러니까 민주당의 의원입니다. 안민석 의원의 당선을 용납할 수 없어서 출마한다. 이른바 복수 매치 이걸 예고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정유라 씨는 어제 자신의 SNS에 경기 오산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이 지역구는 이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 최 씨 일가의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를 했던 이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5선을 달성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정유라 씨는 총선 완주 목표는 없다면서 이 기탁금 1,500만 원만 모이면은 이 후보 등록을 해서 유세 내내 안 의원을 쫓아다니면서 무조건 그를 낙선시키고 싶다 이렇게 적었는데 그러면서 안 의원이 그동안 제기해온 이 의혹들을 정면에서 물어볼 것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정 씨의 SNS 글은요 삭제 조치된 상태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안 의원은 과거 각종 방송 매체에서 최 씨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 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 컴퍼니가 수백 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는 등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제기해왔죠. 관련해서 정 씨는 그동안 안 의원의 주장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며 반박해왔는데 두 사람의 목소리 다시 듣고 오시죠. 어쨌든 특검에서 파악하기로는 최순실 재산이 200억 정도다. 그 발표는 안하니만도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200억의 100배 정도는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2조란 말씀이세요? 네, 저는 그 정도는 추정이 되거든요. 오히려 독일 검찰 쪽에서 이야기되는 약 7조에서 8조 정도, 맥시멈 10조 정도. 한번 조사해보세요. 비자금 없을 겁니다. 비자금 같은 거 없고요. 만약 이런 한 푼이라도 발견된다면 제가 모든 책임 가질 거고요. 국회의원 면책특권 가지고 그거를 악용을 해서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온갖 사실을 다 말씀을 하고 다니시는데 안 의원은 최서원 씨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또 안 의원 측은 정유라 씨의 출마 의사에 대해선 뚜렷한 입장을 내놓은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민주당에서 공천 문제 등을 둘러싸고서 친이재명계 그다음에 친문재인계 사이에 아주 묘한 긴장 관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갈등의 골이 깊다, 이거 정말 위험해 보인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던 상황인데 이 와중에 이현주 전 의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강하게 비판을 해왔던 이현주 전 의원이 당내 친문계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당을 지금 선언을 했고 또 복당이 실제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결국 아까 저희 기자가 말씀드린 대로 이현주 전 의원한테 애당초 이재명 대표가 직접 복당을 제안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기 때문에 결국 이 친문계의 반발을 이재명 대표 본인이 눌렀다. 그리고 밀어붙였다. 이런 지금 추측까지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갈등의 불씨가 될 위험 요소도 분명히 있죠. 본인이 오늘 복당의 변호로서 생각이 짧았다고 이제 과거 행위에 대해서 일종의 뭐 양해를 구하는 듯한 발언을 했지만 여전히 뭐 그 과거 행위 자체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불만이나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현재적으로 이번 공천에서 뭐 안 그래 프레임이라고는 하지만 친문 친명 간의 갈등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이 의심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이때 이 복당을 했기 때문에 여러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총선에서 구체적으로 본인이 어떤 선택과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는데요. 국힘 소속으로 있으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할 때와는 이제 완전히 다를 겁니다. 민주당의 간판을 가지고 민주당 소속의 한 정치인으로서 방송에 출연해서 비판하는 것은 과거와는 다를 거거든요. 그러면 총선에서 실제 출마를 한다거나 어떤 정치 역할을 할 때 기득권을 포기하고 다른 어떤 정치적인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점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희생하고 또 험지 출마가 됐든 뭐가 됐든 본인이 이것이 자기의 정치적 이익만 가지고 선택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지금 이번 선거에서 하려는 것에 복무하겠다. 그런 작은 역할을 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줄 때 당내 반발을 조금이라도 무마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은 친문의 반발은 감당을 하기로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재명 전 대표가 양산에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서 이재명 대표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 죄송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서 거기서 뭐 명문 정당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 다음 날 그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그 임종석을 비롯해서 그 윤석열 정부 탄생 책임론을 놓고 공격을 했죠. 그 다음에 임종석 전 실장의 출마 문제를 놓고 지금 친문 친명이 첨예하게 맞서 있는데 이 시점에 이 복당을 사실상 허가한 거죠. 왜 제가 허가했다고 말씀드리냐면은 처음에 본인이 복당 제안을 받았다고 이현주 전 의원이 이야기하고 나서 몇 주가 흘렀어요. 3주 정도 흘렀다고 네, 3주가 합니다. 흘렀습니다. 네네. 3주가 흘렀는데 그 사이에 입당을 안 했습니다. 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정성호 그 의원이 본인이 먼저 접촉을 했다 하면서 그 반발이 있으니까 네네. 그것을 조정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3주 지나서 지금 친문, 친명이 이렇게 첨예하게 맞서는 시점에 입당을 시킨 것은 결국은 친문의 반발은 감당하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나중에 임종석 그 전 실장을 비롯해서 이 친문에 대한 공천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우리 송 의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서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이제 임종석 전 시장들을 겨냥해서 발언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임 위원장은 자신은 어떤 특정인을 겨냥해서 한 말이 아니다 이렇게 계속 해명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당의 공천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여당에서 가장 눈길을 끈 거는요. 바로 김무성 전 대표의 불출마 선언이었습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공천 배제 승보 이것에 이어서 또 한 명의 거물급 정치인이 당의 승리를 내세워서 결단을 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어제 김무성 전 대표의 공천 신청철에 국회 출입 기자들조차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네, 이 김무성 전 대표가 정계 은퇴 선언을 번복을 하고 이제 7선 도전을 선언한 게 불과 한 달 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오후 이 공천 신청 철회 의사를 밝히기 직전까지도 이 출마 의지가 이제 강하게 좀 이렇게 드러냈던 터라 국회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도 김 전 대표의 이 불출마 선언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또 선거를 준비하던 김 전 대표 캠프 관계자들도 적지 않게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이제 갑작스러운 불출마 선언에 대해서 김 전 대표는 자신이 공천을 신청한 지역구, 즉 이 부산 중영도구에 등록한 후보들을 이제 한 달간 지켜보니까 모두 훌륭한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이 돼서 이제 제 역할이 끝났다고 판단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관위에서 시스템 공천을 정착시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에 큰 보람을 느낀다며 당의 승리를 위해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 당의 시스템 공천 정착 이걸 불출마의 이유로 꼽은 게 눈길을 끄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김무성 전 대표는요. 박근혜 정부 당시에 여당 대표로 있으면서 당시 청와대 그리고 친박계 실세들이 이른바 시스템 공천 원칙을 깨고서
친박 간별사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공천을 좌지우지하려던 그런 것에 맞서서 아주 격렬하게 저항한 전력이 또 있습니다. 네, 김 전 대표는 그동안 총선을 앞두고 이 친윤과 비윤 갈등 상황 등을 지적하며 상향식 공천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자신의 출마 선언에서도 특정인을 찍어서 낙하산을 해선 안 된다며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무소속 출마도 하겠다 이렇게 당을 압박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지난 한 달 동안 당의 공천을 지켜보니 시스템 공천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해 스스로 출마를 철회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치권에선 특히 이틀 전 발표된 이 서울 지역 단수 공천 결과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모두 단수 공천에서 제외된 게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과 함께 이 여야를 막론하고 올드보이 청산이 시작되면서 김 전 대표가 스스로 공천을 받기 힘들다는 현실적 판단을 했을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 김 전 대표 불출마 선언에 대한 오늘 김성태 전 의원의 이야기도 듣고 오시죠. 시스템 공천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 김무성 전 당대표 같은 경우도 후배들을 위해서 이제 나는 그만한다 이랬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절실해요. 절박하기 때문에 또 뭐 저 자신도 그런 판단을 했지만 대체적으로 구성원들 전체가 자신의 어떤 정치적 입지와 또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당에 이렇게 크게 혼란을 야기시키는 그런 뭐 알겠습니다. 공천 정국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요, 김무성 전 대표의 결단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또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네, 한 위원장은 어제 김 전 대표가 불출마를 공표한 직후 입장을 냈는데요. 김 전 대표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면서 목련이 피는 4월 동료 시민을 위해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 국민의힘의 정치는 무엇이 되기 위한 게 아니라 무엇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한 위원장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김무성 전 대표가 불출마 선언하셨는데 이런 기류가 이른바 올드보이들한테 좀 이어져야 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생물학적 나이가 국민에게 봉사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구분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동안의 정치에 있어서의 어떤 경륜이라든가 그동안의 업적들을 감안할 때 각자 해야 될 몫이 있을 겁니다. 뭐 일례로 저도 처음 정치 시작하는 것이지만 이런 우리가 원팀으로서의 공천 그리고 어떤 승복을 위해서 사실 저는 제 불출마가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랬던 겁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드보이라고 다 물러나야 하는 건 아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다고 본다. 이런 한동훈 위원장의 생각이요. 오늘 발표된 이 단수공천 후보자, 그러니까 사실상 공천이 확정된 분들입니다. 이 명단에도 그 일단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국민의힘은 오늘 이 3차 단수공천 추천 그 대상자를 발표를 했는데 지역구는 경기와 전남, 충북, 충남 등 이 단수 추천을 받은 후보자가 총 12명이었습니다. 먼저 이 비대위원장을 지낸 5선의 정진석 전 의원, 4선의 정진석 의원입니다. 네, 의원입니다. 예, 그리고 4선의 김학용 의원, 그리고 이 정책위의장을 지낸 성일종 의원 등 이 중진 인사들이 다수 포함이 됐고요. 다만 이 지역구 현역 의원과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위원장은 경기분도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윤재욱 원내대표와 유이동 정책위의장 등 이 지도부와 함께 경기도 의정부를 찾아 시민 간담회를 열고 경기분도 관련 민심 청취에 나설 예정입니다. 경기분도는 서울 인접 경기 지역의 서울 편입과 함께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행정구역 재편 공약으로 앞서 한 위원장은 경기 구리와 김포를 찾아서 서울 편입론을 띄웠고 이 경기 서울 리노베이션 TF를 발족해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사실 경기 분도는요, 이 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야당이 주도해온 이슈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 민주당보다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보다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모습으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연일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는데 친정인 민주당은 조금 소극적인 반면에 국민의힘은 메가시티 서울론에 이어서 경기분도 병행 카드를 꺼내고 TF까지 발족해서 경기분도 이슈를 선도하는 모양새입니다. 오늘도 한 위원장은 의정부 방문 일정에 대해서 TF를 만든 상황에서 김포 등 서울 편입뿐 아니라 경기도 분도 추진을 위해서 의정부 지역민들의 말씀을 많이 들을 것이라며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당은 서울로 편입하기를 원하는 지역뿐 아니라 경기 분도를 통해서 사실상 지역민의 삶을 개선하고 싶어 하시는 지역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극적으로 그 정책을 추진할 겁니다. 의정부는
역시 경기 분도의 관점에서 저희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정책을 준비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많이 들어보고 그리고 그 지역이 저희가 간담회하는 곳이 아마 의정부 시장 내에 있는 사무실이어서 간 김에 거기 시장 상임님께도 제가 짧게나마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은요, 어제는 국군 대전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아덴만의 영웅을 치료한 분이죠. 바로 이국종 병원장을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국종 원장한테 이 영입 제안을 했고 또 그런데 거절을 당했던 일화를 또 깜짝 공개했습니다. 맞습니다. 먼저 이 어제 오후 한동훈 위원장과 이국종 원장이 이 국군 대전병원에서 만났는데요. 의료 체계 개선과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다치신 분들에 대한 이 예우 등에 대한 이야기 등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한동훈 위원장이요, 이 원장을 이 영입하려 했지만 몇 번이나 거절을 당했다라는 이제 사실이 밝혀진 건데 어제 이 두 사람의 만남부터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국종 원장님을 짧지만 대단히 깊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또 몇 번 거절당해서 더 그렇습니다. 여기 오셔서 군의 의료 체계를 개선하시는데 이런 열정과 이 경험을 다 받쳐주시려는 생각으로 오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전부터도 친분이 있는 또 사이라고 하죠. 네, 관련해서 이제 오늘 그 한동훈 위원장의 출근길에 이 위원장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 이 한 위원장은 이 원장을 원래 잘 아는 이 원장을 원래 잘 아는 분이다. 이 원장이 이 자신의 영입 제안에 본인은 이 현장에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고 하고 또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하자라고 말했다고 밝혔는데요. 또 이제 저희 그 별도 취재에 따르면요, 두 사람은 자주 전화 통화를 하고 뭐 서로 만화책을 선물로 주고 받는 등 어떻게 보면 좀 인간적으로 잘 통하는 사이라고 하고요. 한 위원장이 이 원장에게 이 영입을 제안했던 시기는요, 이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한 직후였다고 전해집니다. 네. 7선 도전에 나섰던 김무성 전 대표가 이 당내 시스템 공천이 잘 정착이 된 듯하다 이렇게 이유를 말하면서 공천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김 전 대표는요 별명이 이 무성대장 이거의 줄임말인 무대로 불립니다. 그만큼 정치적으로 무게감이 큰 그런 인물이었는데 자 이런 김 전 대표의 결정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무성 전 대표가 2016년에 그때 총선을 지휘를 했죠. 당대표로서. 그때 뭐 다들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옥새 들고 나르사. 이것도 결국은 시스템 공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인은 이야기를 해요. 그때 100% 상향식 공천을 주장을 했는데 그게 이제 시스템 공천인데 그게 안 돼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시스템 공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자는 시스템 공천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공천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만둔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 그런 이유보다는 뭐냐면 본인이 어떻게 보면 지금 PK의 그 어련입니다. 원로죠. PK 원로죠. 근데 지금 부산 경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그 중진들 서병수, 조혜진, 김태호 재배치가 일어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에요. 네. 이 상황에서 본인이 과거에 지역구였던 부산 영도 여기를 고집한다는 게 이게 과연 맞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조금 전에 김성태 전 원내대표도 나왔죠. 김성태 전 원내대표와 김무성 대표는 아주 각별한 사이입니다. 전 대표는. 각별한 사이고 최근에 김무성 전 대표가 처음에는 공천에 탈락된 데 대해서 크게 반발을 하다가 그렇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 어떻게 과거 업적을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말을 듣고 흔쾌히 인정을 했잖아요. 네. 불출마를 선언을 하고 당 그 총선에 이기는데 일조하겠다고 그 백의종군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그런 부분이 김무성 전 대표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그만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1월 15일 출마 선언을 하셨죠. 그때 출마의 변에 비추어 보면 선뜻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게 후배들이 못해서 내가 나설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무소속 출마도 할 수 있다는 것까지 공언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이 당이 잘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고 이제 더 이상 역할이 없다고 하는 것이 공천 철회 배경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관련된 메시지가 있었어야 되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니까 이제 그렇게 평가하기가 좀 어렵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의 공천이 물론 초반 공천에서 뭐 자평하고 자화자찬 하고 있지만 실제 공천은 과연 영남권 지금 이제 PK부터 TK까지 거기 공천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그렇죠.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서 이 시스템 공천은 어떻게 보면 본인이 출마하고자 했던 준영도 여기에 이제
이 정부의 유력 인사들이 출마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공천 과정을 보면서 그때 결단했다면 납득할 수 있겠지만 아직 실제 어떤 공천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검증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갑작스러운 이 철회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 또 한동훈 위원장이 평가하는 것 같이 반드시 또 그러한 내용만 있었을까? 막후에 어떤 조정은 있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국민의힘의 공천 이처럼 이제 비교적 순탄하게 지금 초반에는 이루어지는 듯 보이지만요. 또 잡음이 그렇다고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어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인천 계양을 공천이 확정이 돼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이른바 명룡대전이 성사돼서 주목을 받았는데 사실 원 전 장관요. 이 지역에서 앞서 뛰고 있던 여당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낙하산 공천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나 다를까 재작년 보궐선거에서 이재명 대표와 맞붙었던 윤형선 전 당협위원장이 이의 신청을 공언하고 나섰습니다. 네, 윤형선 이 국민의힘 예비 후보가 어제 입장문을 냈는데요. 이 면접 심사에서 자신과 원 전 장관이 이 상호 협의에선 윈윈하는 방법을 찾으면 고맙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공천 발표를 보류할 줄 알았다라는 이제 취지로 입장을 밝힌 겁니다. 때문에 이 원 전 장관의 발표를 예상하지 못했고 자신과 일부 지지자들은 멘붕 상태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그러면서 이게 표현에 따르면 스마트하지 못한 이 공천 과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려고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정영환 공관위원장 등도 이 윤 예비 후보의 반발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한 위원장과 정 위원장은 윤 예비 후보의 움직임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 위원장은 오늘 출근길에서 윤 예비 후보에 대해 이 대표가 개양 출마를 했을 때 혈혈단신 분투한 분이라며 품위 있는 이의 제기에 대해 잘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공관위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는 것도 저희 시스템 공천의 일환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배지한번 달아보려고 갑자기 개항으로 출마할 당시에 혈혈단신 우리가 굉장히 어려울 때 최선을 다해서 분투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의 그런 품위 있는 이의 제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절차에 맞춰서 충분히 잘 검토할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직전 당협위원장입니다. 지금 모두 사표를 낸 상태이기 때문에 직전 당협위원장 측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요. 원희룡 전 장관 일찌감치 선거 모드로 돌입한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원희룡 전 장관은 어제 공천이 확정된 뒤 계양구청 기자실을 방문해 이재명 대표가 도망가면 손에 흙 안 묻히고 돌을 치운 것이고 도망 안 가면 손에 흙 묻히고 돌뿌리를 치워야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앞서 원 전 장관이 출마해도 승리를 확신하냐는 질문에 말없이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반응을 보였는데 관련해서 원 전 장관 그리고 이 대표의 모습 보고 오시죠. 원희룡 장관도 이번에 개항을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승리 확신하실까요? 이재명 대표의 주변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고 이재명 대표의 끝이 멀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설 직전이라 그래도 이렇게 손님이 좀 많아 보이는데 우리 전통시장 골목상권이 내일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또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되고 저희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 인사드리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 이 정도로 하고 있나요? 재판 받으려고 바쁜 모양에 오질 못합니다. 지난번에 설날을 앞두고 시장에 왔는데요. 석 달 만에 온 거라 그러더라고요.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육선을 노리는 지역입니다. 청주 상당구인데요. 이곳 공천을 둘러싸고서는 이 당의 면접 심사를 하루 앞두고서 정 부의장이 업자로부터 돈 봉투를 받는 그런 CCTV 영상이 지역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역시 이를 둘러싸고 지금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네, 일부 언론이 공개한 이 CCTV 영상은요. 2022년 10월에 찍힌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요. 정 부의장이 이 지역구 한 카페 사장 A씨가 건네는 하얀 봉투를 거절을 하다가 이 계속되는 권유에 봉투를 받아서 이제 문 밖으로 나가는 모습까지 담겨 있는데요. 정 부의장 측은요, 이후 이 봉투 내용물도 확인하지 않고 곧바로 돌려줬지만 그 부분이 이제 이 CCTV에는 찍히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정 부의장 측은 이 봉투를 돌려준 후에 후원을 하고 싶으면 이 공식 후원회를 통하라고 이제 말을 했고 실제로 A 씨가 후원회로 이 300만 원을 입금했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정 부의장한테 봉투를 건넸던 A 씨도요. 정 부의장의 이런 해명 맞다.
또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맞습니다. A씨는요, 어제 한 언론사를 통해서 이 정 부의장이 문 밖으로 나오면서 곧바로 봉투를 돌려줬고 나중에 자신이 후원회로 정시 입금을 했다면서 이 정 부의장 측 해명이 모두 맞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공천 면접을 마치고 나온 정 부의장은요, 2년 전에 찍힌 영상, 그것도 사실이 아닌 내용이 공천 면접을 보기 전날에 공개된 건 명백한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습니다. 네, 정 부의장은 오늘 저희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지역 방송이 면접 전날에 사실이 아닌 보도를 냈다고 주장을 하면서 어제 공관위 면접에서 분명히 해명했고 이런 허위 사실에 기반한 악질적인 정치 공작은 없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카페 사장 A씨를 제외한 일부 지역 언론사를 형사 고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듣고 오시죠. 그 다음날이 면접인데 우리가 방어할 수도 없게끔 오후 6시에 이거를 보도를 올렸어요. 어저께 제가 면접 그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게 이런 허위 사실에 기반한 악질적 정치 공작은 이건 없어져야 된다. 만약 이것이 횡행하면은 우리가 공당에서 공천하는 이유, 또 어떤 경선 과정을 거치는 이유, 이게 아무 필요 없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건 완전 악질적 마타도어에 의한 정치 공작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요, 이건 명백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아주 거세게 공격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정 부의장의 돈봉투 영상을 봤다면서 왜 주머니에 넣고 나중에 돌려주냐며 변명이 가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윤리위에 넘겨서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요, 혹시 사실이라면 민주당과 달리 우리 당은 용납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이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을 다뤘던 민주당 지도부의 태도를 꼬집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한 위원장은 오늘 출근길에서 이 총선과 공천 시기에는 보통 이런 문제제기가 많이 나오기 마련이다라면서 정확히 사실관계를 파악한 이후에 정 부의장이 만약 무엇을 받았다면 민주당과 달리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위원장의 오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돈봉투 받는 장면을 저도 영상으로 봤습니다. 근데 참 변명이 가관이었습니다. 나중에 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돌려주지 말로 주머니에 쑤시 넣었다가 나중에 돌려줍니까? 종특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후한무치 적반하장이 국힘의 종특입니까? 우리 원내대표님 그 정우택 국회 부의장 그 윤리위 회부에서 제명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이후에 거기 합당한 그런 결론을 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진짜로 무슨 진짜 불법장을 받았다. 민주당과 달리 우리 당은 그런 것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정우택 국회 부의장의 이제 돈봉투 사건이 터졌습니다. 물론 이제 당사자는 전혀 이거는 불법적인 거 아니다, 돌려줬다. 또 그 돈을 건넨 당사자도 정우택 부의장 측의 해명이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지간에 그 영상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파문이 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총선을 앞두고 어떤 사법 처리 문제를 사법리 사건을 민주당 쪽에서 많이 안고 있죠. 특히 돈봉투 사건이 지금 쟁점으로 부상이 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정우택 의원의 일종의 돈봉투가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게 파문이 확산이 되면은 충분히 민주당으로서는 공격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이죠.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종특이라는 말을 사용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인터넷 커뮤니티 용어인데 종족 특성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예, 종족 특성이라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국민의힘 적반하장이 국민의힘 종특이야 이렇게 했잖아요. 네네. 이거 국민의힘의 종족 특성이냐? 네네. 국민의힘 보수 정당이 부패한 거 아니냐? 네네. 그래서 상징적인 인물로 정우택 의원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충분히 이제 공격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해서 아주 세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변호사님이시니까 이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정우택 국회 부의장은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서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곧바로 돌려줬다. 그러므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법적인 상식으로 보면은 일단 어떤 가령 뇌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단 받으면 그것 가지고서도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예, 일단 뇌물 성격의 금원인 걸 알고도 받았다고 하면 그 자체로 뇌물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돌려줘도 그렇단 말씀이시죠? 그런데 그런 사항을 알고 그 자리에서 바로 돌려줬다고 하면 네네. 뇌물죄까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정우택 전 부의장 측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직후에 나와서 돌려줬다고 하고 또 이후에 정치자금
또 냈다고 하고 하는데 이게 지금 말만 갖고는 확인될 수 없는 내용이고 나와서 돌려준 것이 사실인지 또 아마 이 카페와 관련된 운영에 관련돼서 어떤 요청이 있었고 대가성 금액으로 정치자금을 냈다고 하면 그 자체도 뇌물은 아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해명에서 지금 명확하게 법률적 문제가 해명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지금 정우택 전 부의장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부의장이시고요. 그다음에 방금 들어온 이제 속보입니다. 이게 정우택 의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우택 의원이 그 SNS에 글을 올려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 부의장은 선거 때마다 나오는 온갖 허위사실, 마타도어 정치 공작들 숱하게 겪어왔다. 저는 청주 시민과 국민만을 보면서 이런 정치 공세, 정치 공작에 당당히 맞서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축구 관련 소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이요, 긴급 임원회의를 오전에 소집을 했습니다. 사실상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을 결정하기 위해서 마지막 수순에 돌입한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유력합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부터 정몽규 회장을 포함한 이 주요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회의가 진행이 됐는데요. 이번 회의는 어제 이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가 이 클린스만 감독의 교체를 건의를 하면서 소집이 됐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나온 결정은 이 정몽규 회장이 잠시 뒤인 2시 40분에 직접 발표할 예정인데요. 사실상 클린스만 감독 경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 감독이 공석인 상황에서 다음 달 월드컵 2차 예선 2경기를 어떻게 치를지 등에 대한 그런 계획이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어제 이제 전력강화위원회, 이 회의가 먼저 그러니까 열렸는데 거기에서 위원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클린스만 감독 바꿔야 한다. 이렇게 경질론에 힘을 실었다고 합니다. 네, 클린스만 감독과 같은 독일 출신인 뮬러 위원장만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도 있으니 장기적인 차원에서 클린스만 감독에게 계속 맡기자. 이런 의견을 냈다고 하고요. 나머지 위원들은 모두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 부족을 지적을 하면서 경질하는 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전력강화위원들이 한 목소리로 지적한 전술 부재에 대한 평가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손흥민과 이강인 등 선수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축구협회 측 브리핑 들어보시죠. 선수단 중에 불화가 있었다. 불화가 있었고 그 부분에서는 그게 이제 경기력에 영향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강인과 손흥민 때문에 경기력이 좋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던데 여기까지만 하고. 네, 다시 한번. 선수단 핑계를 댔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이게 누가요? 본인은 전술 부재에 대해서 그럼 인정을 안 했나요, 감독님? 위원들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클린스만 감독은 그 부분에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클린스만 감독은 전력강화위원회가 있는 줄도 몰랐다면서 이런 자리가 너무 좋고 소중하다 이런 말을 한 것으로도 알려져 일련의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력강화위원회가 있는 줄도 몰랐다. 이건 또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축구협회가 이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했고 그동안 어떻게 소통을 해왔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인데요. 대한민국 축구대표의 사령탑이 선수 탓을 하는 모습에 또다시 이 지도자로서의 자질 논란, 이것도 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논란에 기름을 부은 사건, 그러니까 요르단전 전날 벌어진 이 선수들 간의 불화설의 여파로요, 일부 선수에 대한 비판 여론이 아주 일파만파 또 커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손흥민 선수와 몸싸움을 벌인 걸로 보도된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국가대표 자격을 영구 박탈해달라는 민원이 대한체육회에 접수됐다고 합니다. 이번 불화설의 중심에선 이강인 선수는 여론이 악화되자 추후 입장 표명을 예고한 상태인데요. 이 선수 측 법률 대리인은 이강인 선수가 스스로 이 사안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면서 바이러스 감염 증세가 회복되는 대로 조만간 직접 나서서 사건 경위 등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강인 선수 측에서 이 손흥민 선수한테 주먹질을 했다 이런 보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부인했다는 내용 전해드렸는데 이 해명을 두고서도 또 뒷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왜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앞서 이강인 선수 측의 해명은 이거였었죠.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 선수의 목덜미를 잡았을 때 이강인 선수가 이 손흥민 선수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이제 이거였었는데 앞서 이 손 선수가 이강인 선수의 이 멱살을 잡았다고 한 보도들과 관련해서는 그 목덜미라고 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한 반면에
이 선수가 이 손흥민 선수 얼굴에 주먹을 날리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해명을 하면서 이걸 두고서 아예 그러면 뭐 주먹질을 하지 않았다는 건지 아니면 주먹을 날렸는데 손 선수가 맞지 않았다는 것인지 그게 좀 의미가 모호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강인 선수 측은요. 답변이 어렵고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면서 이 자세한 설명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축구협회 측에서도요. 이 몸싸움 수위에 대해서 이 다툼에 대한 사실 확인만 했을 뿐이다라고 말을 아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사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상황이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은 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팩트는 확인을 했습니다. 팩트는 확인했고 그게 이제 어떤 내용이 있었고 좀 구체적인 부분은 좀 더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팀 내 불화설과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들려드린 것처럼 이강인 측에서는 비교적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손흥민 선수 측에서는 아직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18일입니다. 황희찬 선수의 울버햄턴하고 토트넘이 이제 맞대결을 벌인다고 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어제 손흥민 선수가 이 국내 매체하고 화상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여기에서도 이 사태와 관련한 얘기는 없었다고 합니다. 네, 손흥민 선수의 소속팀이죠. 토트넘 측의 요청으로 열린 어제 화상 기자회견은 철저하게 황희찬 선수와의 코리안 더비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에 대한 이야기로만 진행이 됐습니다. 아시안컵 4강에서 탈락하자 모두 자신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책임감이 강했던 손흥민 선수가 아직까지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팀과 후배 선수에 대한 애정이 깊었던 만큼 심경이 복잡할 거란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거 이강인 선수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했던 손흥민 선수의 발언도 듣고 오시죠. 강인이가 경기장에서 또 그거를 매 순간마다 항상 한 단계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참 저도 축구 선수인으로서 축구를 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즐겁고 앞으로 더 성장 가치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처럼 강인이의 플레이를 즐겁고 그런 재능 있는 선수가 너무 많은 부담감으로 인해서 망쳐지지 않는 걸 저희가 방지해야 될 것 같고 저도 옆에서 강인이를 많이 도와주고 싶고 또 강인이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잘 받아들여서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시다시피 손흥민은요, 이강인 선수하고 몸싸움을 하는 중에 이 손가락을 다친 것으로 이제 탈구라고 지금 기사들이 나왔는데 그렇게 알려졌죠. 그런데 이 부상 후유증이 생각보다 크다는 또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는 어제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오픈 트레이닝을 진행했습니다. 구단이 SNS에 올린 출근길 영상을 보면 여전히 손가락에 보호대를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영국 현지 매체는 손흥민 선수가 손가락 탈골 부상으로 통증을 호소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 이 매체는 토트넘에 복귀 뒤 동료들과 악수를 나누기 전에도 자신의 부상을 알리면서 조심하는 모습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손흥민과 이강인, 거대 팬덤을 가진 두 선수가 다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팬들 간 대리전도 뜨거워지는 양상입니다. 이 손흥민 선수의 팬들은 손 선수가 이강인 선수와 다툼 중 부상했다는 이유로 이 선수 SNS로 몰려가 비난 댓글을 달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까지 무려 4만 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고요. 반면 이강인 선수 팬들은 주장인 손 선수가 후배들이 탁구 치는 걸 지적한 건 이른바 꼰대 같은 행동이었다고 맞서면서 두 선수 팬들 간 설전이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누구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느냐 이를 두고서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어떻게 정확하게 사건이 벌어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견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내리는 건 좀 이를 듯하고요. 어쨌든지 간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그동안 애써 눌러왔던 이 대표팀 내부의 문제가 결국은 터진 것이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팀 내의 신구 세대 갈등은 사실 오래된 이야기라는 게 축구계 전언인데요. 이 세대 갈등에는 크게 이제 세 그룹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이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서 김진수, 김영권 등 고참급 선수들과 두 번째 황희찬, 황인범, 김민재 등 이른바 96년생 중심 그룹,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강인 선수를 비롯한 서령우, 정우영 등이 이제 모인 그 젊은 선수들 이렇게 이제 세 그룹으로 나뉘어 있다는 건데 여기에 더해서 또 해외파와 국내파가 따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도 보였다고 합니다. 이미 지난해 11월 중국에서 열린 2026년 이 북중미 월드컵 예선전을 치른 뒤에 유럽파 선수끼리 한국에 일찍 돌아가기 위해서 사비로 전 세계를 빌려서 귀국한 일이 이제 대표적인 사례라는 겁니다. 이처럼 불화설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요. 이 일부 외신은 핑퐁 게이트라 이런 지금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투지하고 원팀이 자랑이던 태극전사들한테는 정말 오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아시다시피 게이트라고 하면은 이 권력 관련 부패 의혹에 이제 주로 붙는 말인데 그 게이트라는 말이 우리 축구 대표팀 논란에 등장을 한 겁니다. 이번 이 선수팀 불화설이 탁구가 이제 발단이었다는 점에서 한 해외 축구 전문 매체는요. 핑퐁 게이트라고 하면서 이 손흥민의 부상으로 한국 내부 분란이 끝났다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당일날이죠. 이제 탁구를 친 게 결국 문제가 됐는데 탁구를 함께 친 것으로 알려진 선수 3명의 영상이 또 공개가 됐는데 이것 역시도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네, 이강인과 서령우, 정우영 선수의 영상인데요. 이 3명은 아시안컵 준결승 전날 탁구를 치다가 이 주장 손흥민 선수와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진 선수들이죠. 공개된 영상에는 세 선수가 준결승 당일 이 경기장 한쪽에 모여서 물병을 던져 세우며 물병 놀이를 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세 선수 모두 물병 세우기를 하며 장난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전날 다툼으로 주장이 손가락을 다쳤는데 경기를 코앞에 두고 노는 모습은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세 선수 가운데 이제 서령우는요 어제 소속팀인 울산 현대에 경기를 치렀습니다. 취재진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대표팀 불화설에 대해서 질문을 또 쏟아냈다고 하죠. 네, 서령우 선수는 어제 경기에서 팀 승리에 쐐기를 박는 골을 터뜨리는 등 좋은 활약을 펼쳤지만 경기를 마친 뒤 표정은 그리 밝지는 않았습니다. 불화설 관련 질문을 받은 서령우 선수는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것 같다라고 답했습니다. 또 카타르 아시안컵에 출전한 다른 울산 선수들도 논란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김영권 선수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은 워낙 말들이 많아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을 것 같다면서 급하게 취재 구역을 빠져나갔다고 하고요. 골키퍼 조현우 선수도 자신은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보지 못했다면서 축구협회에서 말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울산 현대 감독은요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인 홍명보 감독입니다. 국가대표 선배 그리고 또 감독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제 쓴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네, 홍명보 감독은요 이 팀 소속인 서령우 선수의 이 연루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안 돼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이제 이 국가대표 선수니까 예전보다 높은 도덕성과 생각들을 가지고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이 홍 감독의 발언을 들은 서령우 선수도요. 저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임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드컵 4강 신화의 또 다른 주역이죠. 또 선수 시절에 이제 각종 또 여러 가지 이제 돌발 행동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로 인해서 이 축구계의 악동이라고까지 불렸던 전 축구 국가대표 이천수 씨. 감독의 리더십 부재가 이번 문제의 핵심이다. 이렇게 또 꼬집었다고 합니다. 네, 이천수 씨는 자신도 어렸을 때부터 대표팀에 있었고 되바라졌다라는 말도 많이 들었지만 2002년 월드컵 때를 돌아보면 선후배 간의 나이 차가 많았음에도 불화는 없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건 감독의 역할이면서 이제 2002년 월드컵 당시 사상 첫 16강 진출이라는 목표를 이룬 뒤에도 히딩크 감독의 독설이 있었기에 4강 신화까지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가 목표가 16강이었지. 16강인데 16강에 올라갔잖아. 이태리전 앞두고 그때 우리 목표를 이뤘으니까 사람이 내가 봐도 회의한 거야. 감독이 봤을 때는 그 전의 모습과 다른 모습이 보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감독가 불러놓고 쌍욕을 했다. 니네한테 실망했고 엄청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 우리는 16강의 목표가 아니구나라고 바꿔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태리전 나가서 이긴 거라고. 안 그래서 그냥 졌어. 나도 외국 감독이랑 엄청 했잖아. 누구도 그런 적을 한 적이 없어. 애들은 저렇게 갈라지고 분열되고 있는데 그걸 안 잡아주는 게 감독이냐고. 선수로서의 클린스만은 인정. 근데 감독으로서의 클린스만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가 나야. 그러니까 인천공항에선 다시 안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